2024년 정보직 7급 정보사회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보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출문제라고 봐도 된다 이 정도면 보건 퀄리티가 엄청 낮다라는 거예요. 이 보건 문제를 보고 나서 뭔가 진품의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바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보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약화, 뭐 이건 기본서에 있는 거잖아. 그쵸?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면, 그쵸. 정규직 채용을 해서, 뭐 공채로 들어가서 이렇게 내부 승진을 거치는 걸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비정규직이라든지 파견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예요? 외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내부 노동시장의 약화, 이건 뭐 맞는 거다라는 거죠. 이번 전문직 종사자가 감소한다는 건 틀렸잖아. 그쵸? 이 문제는 느낌이 좋았다. 이 정도는. 그래서 이제 1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불안정 고용 증가, 재택근무 도입 및 확대. 자, 그래서 요거 문제는 어때? 쉽게 풀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2번 다음 중 정보사회의 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아니라 어때요? 정보통신망법이죠. 이것도 뭐 이미 기출문제로 나왔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자, 그 여기 교수님이 또 정보통신망법을 줬네. 그쵸? 한번 읽어보긴 할게요. 정보통신망법은 정보사회의 기본법으로서 특히 인터넷 기반과 활용 및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쵸? 이게 데이터 3법에 들어가는 거야. 자,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의료나 신용 등 개별 영역에서 다양하게 발전되어 오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2011년, 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으로 일반법으로 법제 통합이 이루어졌고 2020년에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까지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것도 뭐 기본서에 있는 거죠. 자, 1996년에 처음 제정된 정보화 촉진 기본법은 2009년, 이거 제가 암기하라고 했죠. 자, 다시. 이게 눌러졌네. 자. 그래서 2009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되었고 지능정보사회를 맞이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그 법제명이 변경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뭐 쉽게 맞출 수 있었다. 이 정도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면, 그쵸? 3번도 현대사회에서 주로 팽창하고 있는 영역은 인간에 대한 서비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간에 대한 게임이라는 거죠. 자, 서비스라고 하면서 서비스 영역을 어때요? 전산업적인 1차 부문과 산업적인 2차 부문에 이어서 3차, 4차 그리고 5차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이건 뭐 다니엘 벨이죠. 여기 데이비드 하비는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 3번 다니엘 벨이 답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기본서에 그대로 있었어. 그쵸? 이 정도는 다 맞힐 수 있다. 느낌이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다음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거래 플랫폼은 다양한 생태계 참여자 간의 거래를 촉진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양면 시장 구조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쵸? 이것도 그대로 뭐 기본서에 있었다라는 거죠. 혁신 플랫폼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혁신 플랫폼은 우리가 개발 환경을 플랫폼이 제공하면, 그쵸? 우리가 앱 같은 걸 개발하는 걸 도와주는 플랫폼을 혁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혁신 플랫폼은 상호 보완적 소프트웨어나 상품, 서비스 개발, 이게 중요한 거야. 그쵸?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라는 거죠.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생태계 기반 플랫폼 특징을 지닌다. 이 맞아, 그쵸? 자, 그리고 그래 거래 플랫폼과 혁신 플랫폼을 합쳐 놓은 게 통합 플랫폼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라든지, 그쵸? 우리가 구글 같은 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통합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래 플랫폼과 혁신 플랫폼이 서로 결합된 형태로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해서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것도 뭐 틀린 사람 없을 거다 라는 거죠.
투자 플랫폼은 플랫폼에 투자를 지원하는 지주회사 형태의 플랫폼으로 온라인 산업과 생태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맞지, 이 정도는. 그쵸? 그래서 어때? 3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느낌이 좋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는 거예요, 이제. 다음 중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정보사회에서는 업무 지향적인 2차적 관계와 더불어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정체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익명적 관계다. 이것도 뭐 기본서에 그대로 있었어. 그쵸? 정보사회에서 기존의 정체성이 의미를 잃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각종 의사소통 관습과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 게 아니지. 이게 변했다고 해야죠. 이거는 뭐 기본서에 없었어도, 그쵸. 잃게 되었음에도, 그쵸. 잃게 됨으로써 어때요? 사회적 관계가 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정보사회의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개인 현실의 정체성과 무관한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났다. 뭐, 그것이 다중자아, 다중정체성. 이거 많이 한 거고. 정보사회에서 개인은 익명적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욕구에 따라서 자유와 구속의 정도를 결정하는 동시에 더 안정적인 사회관계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기 때문에 SNS 서비스 같은 게 발전한다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준익명적 관계라고 하잖아. 이것도 뭐 기본서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니까 2번. 5번까지는 뭐예요? 이게 틀릴 문제가 없었다. 그쵸? 느낌이 엄청 좋네요, 지금. 자. 그럼 6번이에요. 요게 약간 어려웠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그쵸. 제가 뭐 맞힐 수 있었으면 여러분도 맞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중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인터넷 중독은 마크 저커버그가 1996년 처음 언급한 용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치. 마크 저커버그가 1996년이면 뭐 중학생 땐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그쵸? 자,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마크 저커버그는, 그쵸? 소셜 그래프라는 말은 했었어. 근데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잖아, 기본서에서. 그쵸? 킴벌리 영은 인터넷 중독을 중독 조절 장애의 일종으로 보고 병리적 도박 장애 진단 기준을 의도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는 경우, 그쵸? 그러니까 진단 기준을 의도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 사용 시간을 남들에게 숨기는 경우를 비롯한 8가지로 제시한 후에 그중 5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터넷 중독이라고 보았다. 이런 거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의존성 또는 병리적 인터넷 사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거 뭐 이런 맞지? 이런 거는 뭐 틀렸다고 하기가 어렵잖아. 인터넷 중독은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나 약물 중독처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이버 다중자아를 갖는 게 어때? 긍정적 측면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새롭게 자아를 형성하려는 능동적 행동으로 인터넷, 그쵸, 중독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것도 뭐 기본서에 똑같진 않지만 어때? 비슷한, 그쵸, 비슷한 취지의 워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번이지, 이건 뭐 찍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답을 찾아보면 1번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 그치? 어렵긴 했지만, 써 놔야겠네. 6번은, 그쵸. 이거는 난이도 뭐 중정도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맞힐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저커버그가 왜 나왔을까 생각했더니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그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 그쵸? 그래서 어때? 굉장히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는데, 교수님은 문제 낼 때 어때요? 약간 장난스럽게 낸다. 야, 골드버거니까? 그러면 오답선지를 뭘로 만들어야 돼? 버그로 끝나는 사람은 뭐가 있어? 저커버그 있네. 뭐 이렇게 해서 낸 거다라는 거죠. 자, 요 정도 이제 알아도 여러분. 자, 그리고 킴벌리 영이라는 사람이 어때? 인터넷 중독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7번이 어려웠어, 이거는. 그쵸? 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죠.
네트워크는 상호 연관된, 그쵸.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잘 봐. 이건 틀린 거야, 이거는. 그쵸. 이거는. 결절의 집합이라는 건 어때? 시험에, 그쵸. 여러 번 났었다. 그쵸? 결절이라는 건 어때? 매듭이고, 어때? 이게 노드, 점이라는 게 결절이에요. 자. 그럼 네트워크는 상호 연관된 결절의 집합이다. 라고 하면 어때? 1번, 3번은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결절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노드들이 달라지는 거잖아. 예컨대 유럽연합을 통치하는 정치 네트워크에서는 결절이란 그 노드가 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점이 될 수 있는 건.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라는 건 뭐예요? 점과 선으로만 돼 있는 어때? 그래프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장관과 유럽 집행위원회의 각 국가 집행위원회다라는 거죠. 전 세계 마약 유통 네트워크에서는 코카인 지배자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노드, 결절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양귀비 재배지, 비밀 연구소, 거리의 갱들이 결절이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한 새로운 결절을 통합해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개방 구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니은 흐름이 점차 디귿 네트워크에 의해서 초시간적 공간에서 운영되면서 그죠? 자본 축적이 진행되고 가치 창출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돼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했으면 어때? 1번, 3번은 아닌 거잖아. 그렇죠? 결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융, 정보 둘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 여기는 지식이고 이건 정보다라는 거지. 자.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치. 야, 자본 축적이니까 금융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금융이라는 건 뭐예요? 자본의 흐름 자체를 금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의 흐름.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그쵸. 이번 시험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건데, 교수님들은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그쵸.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막, 언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걸 끔찍하게 혐오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 금융의 흐름이라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이제 뭐예요? 국어 문제처럼 풀어도 돼. 자, 국어 문제처럼.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야 금융의 흐름인데, 그쵸? 이게 야 지식 네트워크보다는 정보 네트워크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들더라. 그쵸? 야 금융의 지식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제가 잘 몰랐던 뭐가 있었냐 하면 지식 네트워크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여러분 7번 이거 어려웠어. 이거는 7번은 이거는 진짜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난이도 상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식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래. 그렇죠? 그래서 요 말을 알아둬 여러분. 네트워크는 결절의 집합이고 정보의 흐름이 정보가 뭘로 바뀌는 거야? 지식으로 바뀌는다는 건 이제 알았지, 여러분? 아, 답을, 그쵸. 보고 나니까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쵸. 시험 중에 이런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거죠. 정보의 흐름이 점차 지식 네트워크에 의해 초시간적 공간에서 운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지식 네트워크라는 개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식 네트워크란 지식의 공유를 바탕으로 인식이나 실천을 같이 하는 집단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이앤 스톤과 사이먼 맥스웰은 지식 네트워크를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된 전문 기관, 그치? 이런 것들을 지식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정보를 분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걸 뭐라고 한다? 얘를 지식 네트워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학회, 연구 공동체로 구성된 네트워크라고 정의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인과 기관은 공식적 평가 절차를 거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이는 학문적 역량과 연구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자, 지식 네트워크의 주요 목표는 지식을 창출하고 발전시키고 공유하며 확산하는 것이며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하여 실제로 적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죠. 다시 보면 자
정보의 흐름이 점차 지식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렇죠? 정보의 흐름이 지식 네트워크에 의해서 운영된다라는 말을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7번. 이게 어려웠어. 이거는 틀렸어도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찍으면 안 돼. 1번이나 3번 같은 거 찍으면 안 되고, 2번이나 4번 정도 찍었다면, 이 문제는 틀렸어도 어때요? 다른 문제도 맞췄을 거다라는 거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이에요. 자. 다음 중 소셜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죠. 대표적 소셜미디어로는 1994년과 96년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꼽을 수 있다. 너무 빠르잖아요, 여러분. 94년과 96년은. 그쵸. 이게 2004년과 2006년이다. 이게 틀렸다. 이거는 뭐 기본서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인간의 연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로 그 시초가 1997년인데 그치. 시험 볼 땐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어때? 야, 시초가 97년이라며. 근데 우리가 어때요? 대표적 소셜미디어가 94년과 96년에 생겼다는 거는, 그치. 교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네. 자, 6degrees.com이다. 라는 거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또는 소셜 플랫폼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카카오톡, 라인, 왓츠앱, 미챗 등은 사람들 사이 연결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모바일 메신저. 그걸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1번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맞힐 수 있었죠. 이거 틀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그쵸. 이게 좀 어려웠었다. 그쵸. 9번. 정보통신망법은 1987년 정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제정되었다. 그럴 거 잘 모르겠어. 그쵸?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한 정보의 배포를 처벌하는 범죄 조항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도 여러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자. 형법에는 음란한 물건을 반포한다고 해. 형법에는 음란한 물건을 반포하면 음란물 반포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건 말했지. 그쵸? 우리가 이거를 뭐예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어때? 전산망을 통해서 배포했을 때 어때? 이걸 물건을 배포했다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이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죄형법정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뭐예요? 우리가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체에다가 그냥 음란한 정보를 배포해도 어때? 처벌하는 범죄 조항을 넣었다는 말이야.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봐. 형법 제98조가 뭐야? 간첩죄잖아요? 적국이 아니면 어때요?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형법이라는 게 굉장히 죄연복정주의에 민감하다. 왜냐하면 인권을 보장해야 되니까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때요? 죄연복정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을 개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요 조문을 넣었다라는 말이야. 이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게 할 것인지 해당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건 뭐 기본서에 있었으니까 뭐 맞았다고 할 수 있죠. 자, 4번 보고 설마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 대법원은 경찰청장이 보관한 지문 정보를 전산하고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한 행위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한정하는이 아니라 인정하는 결정을 2015년 최초로 내린 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거는 시험에 뭐 이런 문제가 또 날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은 있잖아요, 여러분. 법원은 판결을 하는 거야, 판결. 그치? 그 다음에 어때요? 헌법재판소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결정을 대법원이 한다고? 그러면 어때? 틀린 거예요, 이거. 그치? 이거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2015년에 최초로 그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했는데 이걸 대법원으로 바꿔서 낸다고? 헌법시험도 아닌데 정보사회론 시험인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맞히기가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은 맞아요, 여러분. 이게 헌법재판소다, 그치? 헌법재판소를 뭘로 바꿔서 대법원으로 바꿔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요 문제도 이제 보면 그쵸, 이제 생각을 해봐, 여러분. 이거 다음 포털과 관련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돼 있어. 자, 그게 여러분 문제를 이제 볼 때 있잖아요. 너무 어렵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지금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잖아. 그쵸? 그렇다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여유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포털이란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처음 접속할 때 반드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사이트로서 광활한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어때? 뭐 반드시 뭐 이런 말. 자, 근데 이제 어떤 사이트를 가려고 할 때 어때요? 우리 구글이나 네이버를 거치지 않고는 좀 어렵다라는 건데, 그쵸? 교수님도 어때요? 반드시라는 워딩을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 거죠.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건데, 게이트키퍼가 되는 사이트가 그쵸, 포털이지. 구글이나 야후 등에서는 어때요? 포털보다는 검색 엔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 포털과 검색 엔진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것도 이게 뭐 거의 차이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구글하고 네이버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야후하고 뭐 네이버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일본에서 어떤 기사가 나는지 보려면 어떤 야후 재팬에 한번 가보면 그렇죠. 네이버랑 되게 비슷해. 자, 그러니까 구글, 야후. 왜냐하면 구글에도 어때요? 뉴스 검색, 그치? 서비스를 한다. 뉴스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자, 3번을 보면 포털이 과도하게 상업화를 추구하면서, 그쵸? 정보 제공의 편향성, 선정성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이용자들이 정보 선택권과 사회적 의제에 관한 시민적 참여를 확장시켜주기도 한다. 사실 시험 볼 때는 어때요? 이게 잘 안 보였는데, 그쵸? 이제 문제를 이제 정답을 정하면서 잘 이게 어때요? 책에 있는 워딩하고 이렇게 잘 맞춰 보니까, 그쵸? 상업화를 추구하는데 사회적 의제에 관한 시민 참여가 확장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문제를 낸 거야, 교수님이. 그쵸? 자, 근데 이제, 그치. 이거 우리가 딱 함정에 걸리게 만들었다. 그쵸? 선정성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이용자들이 정보 선택권과 사회적 의제에 관한 시민적 참여를 확장시켜주기도 한다라는 건데, 이럴 때는 있잖아. 이런 건. 우리가 교수님이 오답선지를 만들 때는 어때요? 이게 확장시켜주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상업화를 추구하면서 포털이, 그치? 자, 그래서 3번을 찍기는, 그치? 여러분 좀 어려웠을 거다라는 건데, 해설을 한번 봐봐, 여러분. 이제 정확한 워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는. 포털의 상업화가 과도해지면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보다 선호하는 정보를 위주로 제공하게 됨으로써 이용자 정보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고 주요 사회적 의제에 관한 시민적 참여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을 바꿔서 저렇게 낸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그쵸, 어려웠었다. 10번이다. 그쵸? 자. 또 이제 찍으려고 보면 어때? 3번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거죠. 뭐 2번 같은 것도 이게 거의 차이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4번은 이제 확실히 맞지, 이거는. 포털은 광고주에게 이용자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 행위를 이윤 추구에 동원해서 수익을 독점함으로써 막강한 경제 권력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정동 경제 같은 건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때? 3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쵸. 이런 거는
맞출 수 있었지. 악성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다라는 거죠. 신상 정보 공개된 인물의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사적 복수나 집단적 모욕주기라는 문제점을 지닌 용어로 가장 적절한 거. 일단 파놉티콘은 아니지, 그치? 5년 감옥이니까, 그쵸? 자, 온라인 모니터도 뭐 시험에 났었는데 어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좌표 찍기. 자, 이거는 국가나 뭐야, 그쵸? 인터넷 제공업체가 하는 거야. 막 모니터는. 그래서 어때? 디지털 교도소다라는 거죠. 이거는. 좌표 찍기는 아니잖아, 그쵸? 사이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2번이다. 이런 거는 뭐 맞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중 빅데이터와 관련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빅데이터 시대란 방대한 크기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확산된 시대를 의미한다. 뭐 책에 그대로 있어, 이거. 빅데이터를 처리하긴 프레임워크인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집 기술, 수집된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기 위한 적재 기술, 적재된 데이터의 처리 및 탐색 기술, 그리고 분석 및 응용을 위한, 그쵸, 우리가 기술이 4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기본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 이게 아키텍처라고 돼 있다. 빅데이터 아키텍처라고 돼 있어서 이것도 뭐 그대로 있었다. 많이 읽은 사람은 어때? 이거 맞았다고 할 수 있어. 그쵸? 빅데이터 시대에는 사람, 정보, 지식, 자본, 노동 등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면서 정보 유통의 범위와 속도가 획기적으로 확장된 지식사회 연장선에서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면서 정보 유통의 범위와 속도가 획기적으로 확장되는 거는 지식사회가 아니라 네트워크 사회예요. 자. 근데 사실 이런 걸 찾기는 좀 어렵잖아. 자. 그래서 4번도 읽어보면 빅데이터의 활용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플랫폼 사업자의 빅데이터 독점에 따른 불평등의 발생 같은 문제점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답은 뭐 3번이라고 했을 거야,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얘는 뭐 그치, 이거는 산업사회, 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라고 했을 때 지능정보사회보다는 어때? 정보사회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정말 많이 났으니까 이건 어때? 우리가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어때? 3번을 찍었는데 이제 알아도 여러분 연장선이라고 본다라는 거야. 그쵸? 근데 지식사회 연장선이 아니라 뭐예요? 네트워크사회 연장선이다. 그래서 답을 정확히 알고 맞지는 못해도 이 문제는 어때? 많이 맞췄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12번 같은 거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못 맞힌 사람도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어때요? 좀 어려운 문제로 분류해 볼게요. 자, 13번이죠. 자, 이것도 뭐 어려웠다라는 거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거. 정보사회 출현으로 성장한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이거는 뭐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거지. 그렇죠? 비대면 접촉이 발생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 격차를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려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그치? 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온라인 시장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반복적 거래를 통해서 형성된 신뢰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는 거, 그쵸? 그래서 요지 알아도 여러분, 이거를 신뢰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는 전략을 뭐라고 하냐 하면 단골 전략 이런 거 아니고 배태성 전략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때요? 그쵸? 시험장에서 정보 비대칭성, 정보 격차,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배태성이다. 그쵸. 익명성은 아닌 거야, 여러분. 온라인 시장에서 익명성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결제할 때 뭐 다 내 개인정보가 넣는다. 그리고 어때요? 또 생각해보면, 판매자도, 아무리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때? 판매자도 익명성을 이용해서 파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어때요? 1번 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태성이란 말을 꼭 알아둬야 돼. 그쵸. 자. 배태성이란 개인의 행위가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맥락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그렇지, 신뢰가 쌓이면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배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 비대칭성과 정보 격차를 이용한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이다. 그렇죠? 자, 이것도 시험에 났었어, 사실. 아니, 시험에 난 게 아니라 어때? 책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은 어때? 배태성 전략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거는 그렇죠. 요것도 몇 번이야 이거? 13번. 13번도 어때? 많이 맞았을 거지만 어려웠던 문제를 한번 생각은 해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이죠. 다음 중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봐봐 여러분,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볼게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명백한 혜택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소수에게 혜택이 점점 더 집중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맞는 거야, 이거는. 그쵸? 근데 그 이유는 자본을 옹호하는 국가 권력 때문이다 라는 거 돼 있잖아. 그쵸?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선지를 볼 때 있잖아. 어떤 관점을 원색적으로 드러내면 어때? 그거는 그렇지, 옳은 선지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옳은 선지가 되려면, 그렇죠, 이게 옳은 선지가 되려면 사회 구조론자에 의하면 이렇게 돼야 돼. 이해했죠? 교수님 자체는, 그쵸, 제가 뭐 사회 구조론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빨갱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빨갱이일 수가 있어. 그쵸? 교수님이 좋은 점은 뭐야? 빨갱이더라도 그렇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다는 게 교수의 장점 아니야, 어쨌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빨갱이라고 하더라도 어때? 이게 옳다고 생각해도 어때요? 이게 공직시험이잖아. 공직시험 문제에서 이걸 옳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자본을 옹호하는 국가 권력 때문이다. 아까 이제 맞는 선지가 되려면 어떤 입장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렇지, 여기까지 맞았는데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자, 그죠? 거리가 먼 건 1번이네.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면서도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4.5평이면 이거 맞지? 이런 거는 왜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처럼, 그치, 내가 답이에요 이렇게 손들고 있는 어때요? 임팩트가 있는 단어라든지 어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정답이라는 거야. 그쵸? 3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고소득 전문직과 창의성을 요하는 직업군과 저소득 노무직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중간소득층의 단순 반복 업무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뭐 그랬죠. 근데 앞으로는 모른다. 고소득 전문직이 오히려 더 먼저 사라질 거란 얘기도 있어. 근데 아직 이건 어때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때요? 그냥 저널리즘에서, 그쵸, 언론이 하는 얘기다. 그 다음에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시작과 동시에 출현했다라고 돼 있는데, 요 워딩을 알아도 여러분, 요것도 시험장에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야, 지능정보사회의 시작은 2013년이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건 2016년이니까, 야, 2013년, 2016년이 어때? 21세기의 시작과 동시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자, 인더스트리 4.0 같은 거는, 그치, 이게 뭐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어때? 슈와프가 말했는데, 슈와프가 말한 건 어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 언급, 용어를 붙인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떠나서, 제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시작과 동시에 출현했다라고 하는 용어, 워딩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보다도 자본을 옹호하는 국가 권력 때문이다. 이런 원색적인, 자, 저는 원색적이라고 했어. 이렇게 어떤 입장이 명확한 원색적인 입장은, 그쵸, 이게 어떤 입장에 의하면, 어떤 관점에 의하면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으면 어때? 정답이 되기는 어려운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잘 읽었으면 맞았는데, 그렇죠, 잘 안 읽었으면 뭐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지식정보사회의 물적 자본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권보다
소유권이 중시돼요.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이 어때요? 접근권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물적 자본에 대한 소유권보다 어때?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권 이렇게 돼 있는데 선지가 너무 길었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어때? 그냥 저렇게 바꿨는데 이걸 그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산업의 혁명적 변화와 동시에 자본주의 체계 자체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 그럼 이제 잘 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어때? 산업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것까지도 이것도 좀 이상하지만 산업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쳐. 그런데 어때? 자본주의 체계 자체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것도 그쵸. 이것도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본주의 체계 자체의 혁명적 변화가는 없었다고 하는 게 뭐야? 사회 구조론이고. 이해했죠? 뭔가 사회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어때? 기술 결정론인데 기술 결정론도 어때요?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변했다. 이런 말은 잘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입장에서만 옳다고 할 수 있는 선지들은 어때요? 그런 선지는 옳은 선지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플랫폼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한다. 이건 그쵸. 무난하지 않나. 그러니까 적절한 걸 고를 때는 있잖아요. 하나의 입장에서만 옳다고 할 수 있는 건 고르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정보사회 단절로는 중심적 자본이 그렇지. 정보 자본으로 변화했을 뿐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계급대립과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거는 연속론이니까 이게 틀렸지만 이런 워딩을 주려면 어때요? 누구는 어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줘야 어때? 적어도 옳은 선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이것도 많이 맞췄더라고 보면. 그쵸? 자, 그러면 그쵸? 이제 16번. 인터넷과 지식정보 기술의 발달은 정보사회에서 지식 창출과 확산 유형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인터넷 포털 게시판, 블로그,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지식과 정보가 소통 및 축적됨에 따라서 집단 지성 형성. 그렇지. 이거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집단 지성에서 집단은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해야죠, 여러분. 야, 집단이 환경이야? 이런 거잖아, 의미하며. 그 안에서 다양성이 허용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정보 유통 환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보 유통 환경은 인터넷이라든지, 포털 게시판이라든지, SNS, 사이버 공간, 이런 게 환경이야. 이런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집단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집단 지성에서 집단이 환경을 의미하며 이거는 딱 틀렸구나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지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좀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 과거 지식 창출 및 확산의 유형은 피라미드형 지성 혹은 수직형 지성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사회는 일반 참가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수평형 지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거 맞지 이거는. 그렇지. 기본서에도 여러 번 나왔다라는 거죠. 집단 지성은 다수가 선택과 동조가 진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수결이 진리를 담보하느냐 이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바보가 많아 똑똑한 사람이 많아. 바보가 많지. 다수결로 하면 언제나 바보들 이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집단 지성은 약간 그렇지 동조가 근거가 된다? 이 근거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어. 그래서 요것도 어렵다고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맞췄을 거다. 그치?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쵸? 이거는. 위르겐 하버마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부르주아 공공 영역을 18세기, 19세기에 영국에서 팽창하는 자본주의 핵심적 특징으로 출현했고 이후 20세기 중반에서 말기 사이로 쇠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재봉건화라고 했죠, 이게. 자, 그게 맞다라는 거지. 맞아. 공공영역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당파적 경제 세력으로부터도 자율성을 누리는 합리적 논쟁이 내가 이제 문제로도 냈었다라는 거죠. 20세기 홍보활동과 로비와 문화의 확산은 공공영역의 지속적 중요성에 대한 증거이지만 논쟁의 과정에서 홍보활동을 그것이 대변한 이해관계를 그쵸 우리가 공공정보와 같은 매력적인 언어 속에서 우리가 언어 속의 감춤으로써 그죠 복지네 복지 얘는 복지와 같은 매력적인 언어 속의 감춤으로써 현대의 논쟁을 진정한 공공영역의 가짜판으로 만든다. 기본서에 그대로 있는 말이야, 이거는. 자, 이런 걸 몰랐다 하더라도 어때? 시청률이 미디어의 내용을 상당 부분 결정하는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생존의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됨에 따라서 이게 뭐예요? 상업화되면서 이런 말이잖아. 그쵸? 상업화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네. 공공영역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의 확산자로서의 핵심적 기능이 이게 그치. 이게 미친 거 아니야. 그쵸? 자, 4번은 이건 뭐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재밌는 문제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저서와 그 저자는 이라고 했잖아요. 이 책은 원래 1978년 프랑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는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예요. 자, 사회에서 컴퓨터가 수행하는 역할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룬 것인데 진정한 정부가 기술적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 책은 또한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하나로 묶기 위한 정보 고속도로를 최초로 제안한 책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컴퓨터 사회의 모르잖아, 이거. 그치? 변화하는 사회에 되물어 볼 리? 모르잖아. 적어도 어때요? 장 보드리아르가 이런 말을 쓸 것 같지는 않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사이먼 노라와 힐러리 밍크다라고 했을 때, 야, 시몽 노라와 알렉 밍크?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야, 프랑스 사람이니까 여기서 프랑스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보드리아르 아니야? 그게 3번. 그게 너무한 거야, 그거는. 그쵸. 교수님도 그쵸. 자, 시몽 노라와 알렉 밍크라고 하면 프랑스 사람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고,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그치. 시몽을 사이먼, 그쵸. 알렉을 힐러리라고 해가지고, 영어식 발음으로 문제를 낸 거다라는 거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시몽 노라와 알렉 밍크가 뭐예요? 텔레마틱스에 대해서, 그치. 주장했다는 말이 책에 나오잖아. 그러면, 야, 노라, 밍크, 텔레마틱스. 근데 텔레커뮤니케이션, 정보고속도로 나오면 이게 답이다. 4번. 이건 4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데. 그치,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모르는 것 같다. 이거는, 그치, 많이 틀린 것 같은데, 맞힌 사람도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쵸.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나 각자로 옳은 거. 오늘날 정보의 풍요는 개인의 인식 지평을 엄청나게 확장해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는 거죠. 자, 개인이 고립과 사회적 파편화를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지닌다라는 거죠. 풍요로운 정보로 인해서 편안하고 편리한 개인적 삶이 가능해진 측면도 있지만 자신의 선호와 상치되는 정보를 무시하거나 배제하고 자기 확신적인 정보에만 안주하게 되면서 사고의 경직성과 폐쇄성이 강화되고 사회적으로 사이버 양극화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는 것이 지금의 사회다라는 거죠. 일단 이것도 이제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인데 카스텔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이런 주장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 바티모도 어때요? 그런 말 하지 않았지, 바티모도. 바티모도 탈근대론자로서 이런 말을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하이에크는 어때? 위대한 경제학자고, 사실 이 사람들 다 합쳐도 하이에크한테는 안 되는데, 하이에크를 우리가 배우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하이에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이게,
선스타인이다. 게스 선스타인. 이거는 뭐 많이 맞췄을 것 같아. 요거는. 자. 그래서 20번. 자. 올해 인공지능 문제가 어렵게 날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 그쵸? 그렇지만 어때? 이렇게 쉽게 날지는 몰랐다라는 거죠. 다음 중 기계학습과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다. 그쵸? 지도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어때? 정답과 힌트를 구분하지 않는 정보인 반면에, 그죠? 비지도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문제에 대한 정답과 힌트가 모두 있다. 정답과 힌트가 있는 게 지도학습이지. 이런 건 틀렸다고 할 수 있어. 컴퓨터 게임에서 주로 사용되는 강화학습은 컴퓨터 행동에 대한 상과 벌을 내려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도록 유도하는 방식. 이게 맞잖아, 이거는. 그쵸?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 바탕이 되는 신경망 알고리즘에서 하나의 신경망을 사용자 목적에 따라서 야, 입력증과 출력증이 여러 개라는 게 말이 돼. 입력증과 출력증은 하나씩이야. 그쵸? 은닉증이 여러 개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틀렸지. 그쵸? 자. 비용함수는 어때요? 모형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값을 해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건데, 독립변수가 뭐야? 이게 원인이잖아, 원인. 그쵸? 이게 입력층에서 이제 사용되는 거고, 우리가 어때? 출력측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이거는, 그치? 종속변수야, 결과잖아? 원인과 결과에서? 그러니까 결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지. 사실, 이 선지 자체는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야, 이번이 답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독립변수가 여기 왜 들어갔지? 이렇게 해서 어때? 이거는 뭐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번. 대용량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차원의 빅데이터 효율 및 효과에 대해서 기대가 큰 상황인데, 다음 중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 분석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전의 통계 분석 방법은 뭐예요? 자, 전체 모수에서 추출하는 방법,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죠. 자,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 방법은 표본 추출이다라는 거죠. 중심인 반면에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뭐 책에 그대로 있고, 이전에는 상관관계 중심의 분석을 시도한 반면에 어때요? 그쵸? 지금은 그쵸? 인과관계의 인과관계를 분석의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러면 그치, 이게 틀린 거잖아. 그치. 내가 이거는 뭐 문제로도 여러 번 냈고. 심지어 어때요? 국가정보학 시간에도 어때?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다르다는 걸 어때? 뭐 100번은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치? 교수님도 역시, 교수님은 맞아. 그쵸?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때? 다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번 잘못된 거죠. 이걸 틀린 사람은 없을 거다.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의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의미를 추출하고 추상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빅데이터 분석의 고도화를 위해서 데이터 분할과 추상화를 통해서 분류와 예측을 중시한다. 그죠? 분류와 예측이잖아. 그쵸? 자, 그 분류와 예측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도학습이죠. 그쵸? 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것도 그렇다. 이번이 너무 명확했다. 이거는. 그쵸? 이걸 틀린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그쵸. 지금까지 여러 번 났었다. 그쵸? 정보사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화된 정보재가 상품으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데, 정보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그쵸? 생산에 필요한 고정비용에 비해서, 그쵸? 한계 비용이 극히 작은 특성을 가져. 이것도 몇 번 났다라는 거죠. 자. B2C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용해봐야 안다고 했어요. 경험제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상품의 구매 및 이용에 있어서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배제적 성격을 가지기도 해. 그쵸? 근데 어때요? 이거는 상품은 어때? 배제성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디지털화된 상품의 성격상 어때? 경합적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 제가 경합적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가 나오네. 장금이가 있잖아. 장금이가 어때요? 경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어때? 시합을 뭐라고 했다? 경합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경쟁적이다. 빵을 내가 가져가면 어때? 다른 사람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하면 내가 이 분필 사용하는데 이 분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잖아. 이런 걸 경합적이라고 하는데, 디지털화된 상품은 어때요? 내가 다운로드 받아도 어때? 다른 사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리고 내가 다운로드 받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어때? 못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합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면 어때? 무조건 틀려. 4번. 이거는 기출문제에도 여러 번 났었다. 이거 틀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식정보사회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정보통신 매체와 콘텐츠에 접근하고 허용하는 조건과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야. 그쵸? 그래서 뭐 정보 불평등이라든지 정보 격차라는 거는 어때요? 여러분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근데 야, 디지털 분할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돼 있는데 디지털 디바이드잖아. 사실 디지털 디바이드가 뭐예요? 이게 정보 격차야. 그러니까 정보 격차를 뭘로? 그 디지털 디바이드를 정보 격차라고 번역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요거 영어를 왜 교수님이 영어를 써줬을까? 그게 중요한 말이지. 그쵸? 그래서 가장 관련이 없는 거는 뭐예요? 이거다. 4번. 이것도 사실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그쵸. 사회 불평등을 답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도 어때요? 많이 사회 불평등을 답으로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요 문제가 어려웠어, 이게. 그쵸. 24번이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어려웠던 문제야. 그러면 정보의 생산과 유통량 그리고 이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보의 품질이 하락하고 루머와 가짜뉴스가 널리 확산되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라는 거죠. 루머와 가짜뉴스 같은 질 낮은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역할이다 라는 거죠. 시험장에서 저는 뭐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보도된 기사와 정치인 등 유력자 발언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를 보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뉴스 장르다. 그치? 아유, 요거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 이거 맞았다고 보는 거고. 그쵸? 자. 인터넷 루머의 확산 과정을 추적해 보면 초기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는 점이 드러난 형태로 전파되지만 이는 점점 사라지고 마치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받아들여져. 그치. 맞잖아. 이것도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가짜뉴스는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뉴스의 형식으로 포장해서 전파하는 거짓 정보를 일컫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짜뉴스라고 해서 꼭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뉴스라는 형식으로 의도적으로 전파하는 거짓 정보이기 때문에 그럼 왜 그렇게 하겠어요?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니까 이것도 시험장에서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는데 해서 제가 1번을 찍긴 했는데 이게 이제 답을 내면서 자 요거를 이제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대해서 이 교수님은 굉장히 부정적이야. 왜냐하면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낙인 찍기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야. 낙인 찍기 위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출하는 사람이 많아. 이제 자기가 되겠지. 허위는 진실과 비교해서 다름이 드러날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인데 그런데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진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어. 그러니까 팩트체크 저널리즘에서 얘를 가짜뉴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가짜뉴스인지 그치.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자, 이런 이유에서 가짜뉴스라는 뭐라고 되어 있어?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을 위험성이 있다는 거야. 그쵸? 낙인은 하나의 주장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팩트체크 저널리즘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주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영 간 갈등이 소재가 될 뿐이다. 서로 가짜뉴스라고 우기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떤 게 진짜 가짜뉴스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 낮은 정보 유통에 가져올 폐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는 이를 유포한 상대방의 목소리를 힘으로 억압하는 게 뭐예요? 이게 팩트체크 저널리즘 같은 거잖아. 그것이 아니라 상반된 근거를 제시하면서 담론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그냥 토론해봐라 라는 거죠. 서로 대응하는 담론 중에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것을 믿지 않을지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선택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은 다 합격할 거니까 여러분 말고 내년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경년으로 나와. 그치? 올해 시험 낸 사람은 내년보다는 그치? 그 다음 해에
2025년보다는 2026년에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어때? 내년 시험은 어때? 작년에 문제 낸 사람들이 낼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이제 언제나 어때? 기출문제로 나온 것들은 뭐, 그쵸. 이제 우리가 정말 잘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포털도, 그치, 몇 번 났는데, 그쵸. 빈센트 모스코 이건 내가 열심히 했거든? 그런데 어때요? 이게 포털 자체를 물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거 하고, 요거 어때요? 우리 가짜뉴스, 요거는 어때요? 좀 이제 내년 시험을 위해서는 조금 이제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개정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 자세하게 넣었어요. 자. 그래서 요 문제도, 그쵸. 어려웠어, 이거는. 자, 24번은. 그 다음에 25번. 25번도 어려웠어, 이것도. 25번도. 그쵸. 테크놀로지 사회변동 관계에 대한 설명은 기술결정론적 입장과 사회구조론적 입장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자, 기술결정론은 사회변동의 동인을 정보통신기술로 간주하며 기술이 사회변동에 대해서 자율적이고 역동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이거를 답으로 한 사람은 없겠지. 그쵸? 자, 사회구조론은 어때? 기술이 사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자체도 기존 사회 세력과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럴듯하네. 사회구조론은 테크놀로지의 발전, 사회구조론이죠.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책에 있는 말인데. 자, 기술결정론은 어때? 개인의 계급, 지역과 국가 간의 불평등한 발전에 대해서 적실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쵸? 사회구조론은 어때?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데 이득에 대해서, 그쵸? 이득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고, 기술결정론은 어때? 이득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만 어때요? 불평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야, 이것도 맞는데? 그러면 답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시험장에서도 어때?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답이 되려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기술결정론은 어때? 기술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잖아. 사회구조론은 어때? 사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어때? 지금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건 어때? 이게 상호작용론인데, 기출문제를 많이 보고 어때? 책을 많이 봤으면, 여러분 책을 많이 봤으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문제를 맨날 내는 교수님은 어때? 상호작용론을 되게, 그치, 좋아하더라. 왜냐하면 예전에도 어때? 상호작용론을 어때? 사회 구성론으로 해서 상호작용론의 내용을 사회 구성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때? 틀린 선지를 만들었거든? 이건 어때요? 이것도 또 똑같잖아. 그 구조가 2022년도에 문제 낸, 그쵸? 2022년도에 출제한 문제와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론을 사회구조론이라고 해서 어때? 틀린 선지로 만든 게 아닌가 해서 25번은 어때? 정답을 2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쵸. 요런 워딩을 그대로 썼다는 거는 교수님이 어때요? 그쵸. 책에 있는 거를 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답이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세모 친 거는 여러분이 맞힐 수도 있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세모 안 친 것들 생각해 보면 7번, 9번,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를 다 틀렸다, 다 틀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게, 자, 이 5개를 다 틀릴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이번 시험은 80점이면 정말 고득점 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모 친 것들은 어때? 맞힐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렇죠? 세모 친 것들을 보면, 이런 문제들은 맞힐 가능, 25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24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18번을 보면, 18번 같은 문제,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자, 18번도 어때요? 이거 맞힐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또 16번 같은 문제도 보면, 그렇죠? 16번 문제를 봐봐, 여러분. 자,
16번은 뭐였어 이게? 그쵸? 아, 집단지성, 환경이 이제 집단이냐? 이런 건 뭐 틀릴 수가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정말 뛰어난 사람, 책을 진짜 많이 읽었다. 그럼 어때요? 80점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서 이제 뭐 조금 더 틀렸다 그러면은 한 2개 더 틀렸다. 그래서 어때요? 한 72점이다. 라고 하면 72점이면 어때요? 굉장히, 그쵸? 잘 본 거라고 할 수 있다. 그쵸? 72점 정도면 잘 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함정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함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80점이면 엄청나게 고득점이고 72점이면 괜찮은 점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번 시험이 확실히 작년은 진짜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따져보면 어때? 이게 막 몇 개가 넘어가. 그치? 그래서 작년엔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그래도 어때요? 이런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도 여러분이 풀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약간 합격선이 올라갈 수는 있을 거야. 그쵸? 작년 7급 시험이 워낙 역대급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약간 쉬웠기 때문에 어때? 합격선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쵸? 내가 점수를 확 올릴 수는 있어. 그렇지만 모든 합격자들의 점수가 다 올라간다라는 건 좀 어렵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합격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왔어. 그러니까 합격자들이 전부 더 열심히 공부하기도 사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합격선에서 한 2점 정도 높으면, 그쵸? 작년에 육군이 한 70점 정도 됐거든? 그러면 작년 합격선에서 한 2점 정도, 72점 정도이면, 그러면 어때요? 이제 합격할 거다라는 거죠. 합격했다고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어때?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어때?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점수보다는 어때? 실제 점수는 더 나오는 게 보통이야. 그쵸? 자, 우리가 그렇죠. 이게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본 지 며칠 만에, 그치? 보건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보통 보수적으로 시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은 것도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는 어때? 실제 점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니 실제로 기도하면서 그렇죠.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합격자 발표 날에 그 합격자 발표에 여러분의 수험 번호가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